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남 3구를 시작으로 소위 마용성 지역까지 더 비싼 아파트 값이 더 많이 올랐는데요. 무리한 대출과 묻지마 매수까지 이어지며 상승세가 더 격해지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수도권에선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넘게 받을 수 없습니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이른바 영끌 수요엔 곧바로 타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지난 3월 한 30대가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무려 59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중 대출이 27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다 상환 능력이 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일부 자금 갖고 있으신 거에다가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시는 게 일반적으로. 내일부터 이런 과도한 대출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자가 수십억씩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매하고 서울 아파트값 전체를 끌어올리는 현상이 이어지자 빚 갚을 능력인 소득은 물론 담보가 되는 아파트 가격과 상관없이 대출을 6억으로 묶는 초강수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고소득자와 고가 아파트를 정조준했습니다. 연봉 2억 원인 사람이 기존에는 13억 9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았지만 내일부터는 최대 6억 원입니다. 연봉 1억 원인 사람은 현재 6억 9천만 원에서 최대 6억 원으로 줄고 연봉 6천만 원인 사람은 대출 한도가 4억 2천만 원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강도 대책에 시장은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서초구의 이 부동산에는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지금 다 매수인들도 다 지금 멘붕이죠. 대출 묶이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계약금 걸어도 날릴 판인데. 최근 증가 추세였던 주택 거래량도 일단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아무래도 매매는 끊기겠죠. 개투자 안 되니까. 본인 돈이 더 필요하니까. 6억 원을 대출받으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는 평균 300만 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 소수로 파악된다며 고소득자의 과도한 대출이 집값을 올리는 현상을 이번 대출 제한 조치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 때 급격히 오르다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집값은 다시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쉬워진 것도 상승세에 부채질을 했는데요. 오늘 대책에선 대출 규제와 함께 갭 투자 차단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의 한 부동산. 전세를 낀 갭 투자 문의가 꾸준히 있어 지난주에도 11억 5천만 원 전세를 낀 20억짜리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여기에 4억 원 대출을 받아 실투자금은 반의 반값도 되지 않았습니다. 20억은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의 의미가 해놓자, 잡아놓자 이런 의미로서 갭 투자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거주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앞으로 이런 갭 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면 대출금은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택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도 내일부터는 한도가 줄어듭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소득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대출 한도를 높였는데 고소득자까지 거액을 대출받아 고가주택을 구매하는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에서 정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8%를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너무 과도하게 풀어놨었던 게 문제이기 때문에 줄이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최대 3억 2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고 신생아가 있는 집도 4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디딤돌 대출도 2억 4천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금융위는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지만 MBC와 만난 한 청년은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억이 이상 되는 집들은 아마 제 개인 돈이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더 줄어든다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언짢은 부분은 있죠. 예. 금융당국은 이런 초강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각종 추가 조치들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필요하면 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 지켜보고 반응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원구성이 마무리됐는데요. 추경안과 여당의 개혁 입법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회의 시작에 맞춰 회의장 안으로 입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항의 피켓을 붙인 뒤 곧바로 퇴장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표결에 불참하고 자리를 떠난 겁니다. 국민의힘 없이 표결을 진행한 국회는 공석인 4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예결위원장의 한병도,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춘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김교흥, 운영위원장의 김병기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총 투표수 171표 중 166표를 얻은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임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은 각각 추경안 심사와 개혁 입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확정해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마중물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법사위가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정쟁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민생을, 삶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묻지 마실 의회 폭주, 국민들은 분노한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사법부를 협박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시키고 야당과 보수 진영을 특검으로 모두 단죄하려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예결위와 법사위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상임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의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독립운동과 6.25, 월남전과 민주화운동, 그리고 서해수호까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은 모두 언급하며 감사를 표하고 각별한 예우를 약속했는데요.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160여 명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 모였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손님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대사 고비마다 청춘을 바친 분들 덕분에 국민이 미래를 꿈꾸며 살아간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면서 가족을 조국의 품에 바친 보훈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안보라며 독립운동부터 6.25 전쟁, 월남전과 민주화운동, 서해수호까지 차례로 언급했습니다. 한강 작가가 5.18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그려낸 소설 소년이 온다의 모델 문재학 군의 어머니를 따로 소개했고 꼭 저를 그때 나이 1살 차이였던 자제분과 닮았다고 많이 반가워하시기도 하고 우시기도 하십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에게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천안함 음모론으로 인해 다소 불편한 관계였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유족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소개했습니다. 서해 바다를 지켜낸 영웅들과 그 유족들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셨던 최원일 326 호국보훈연구소장님. 이 같은 행보는 이념을 넘는 보훈으로 국민 통합의 길을 열겠다는 후보 시절 공약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전 함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진보 정부의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이 영웅이라 소개해 주신 데 대해 많은 희망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최고의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며 보수 진영의 주요 의제인 보훈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보수 진영 인사인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하면서 진영을 넘어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정치는 갈등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후보 시절부터 협치와 대화의 회복을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뒤 줄곧 야당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데요. 과연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에 복원이 가능할지 홍신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 혼란의 6개월 뒤 선출된 새 대통령은 취임 첫날 각 정당 대표들과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저부터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화합을 뜻하는 오색국수를 먹었고 어제 첫 시정연설에서도 야당을 향해 낮은 자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 있거나 삭감에 주력하시겠지만 추가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이 어색하나마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생경할 정도로 지난 3년간 대한민국에선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펼쳐졌습니다. 취임 한 달도 안 된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3차례나 만나며 협치에 시동을 걸었지만 간단치는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정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야당에 적극 협조를 구한 걸 긍정평가하면서도 앞으로가 문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좋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식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한 협치. 대선 패배 이후 내부 갈등이 여전한 야당이 농업사법과 노랑봉투법, 국무총리 인준 등을 문제 삼고 대여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 국정운영 동력이 절실한 새 정부와 여당 역시 야당 요구에 쉽게 응하지 못하면서 악수를 넘어선 대화는 아직 요원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활동을 거쳐 새 정부 국정과제가 명확하게 정리되면 야당의 의견을 수시로 적극 구하며 접촉면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대화도 타협도 상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통령, 여당, 야당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노력하고 변화해야 정치 복원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특검 출석 일정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인권을 내세우며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특검은 계엄 사태의 피해자는 전 국민이고 수사 과정에 대한 알 권리는 피해자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출석 일정을 하루 앞두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선 언론사 포토라인 설치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을 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특검 측은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습니다. 박재영 특검보는 오늘 전직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처 및 서울경찰청과 현관 출입을 전제로 출석 관련 상황을 협의 중이라며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출입 방식이 협의되지 않더라도 서울고검까지는 가겠다며 내일 조사에 김홍일, 송진호, 최명성 변호사 등이 입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고검을 찾아간 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통로를 통한 비공개 출석을 협의하려는 의도였는데 특검은 주차장 차단기도 모두 닫고 별도의 차단기가 없는 곳에는 차단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어떤 집을 방문할 때 다른 문으로 가서 저 여기 왔어요 한다고 그것을 출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현관으로 오지 않고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석 사례를 들며 비공개 출석을 요구해왔습니다. 특검팀이 비공개로 저희를 소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비공개로 소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하지만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국가적 법익에 반한 혐의이고 계엄과 관련해선 전 국민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인지 피의자의 인권이 우선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특검 출범을 앞두고 돌연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11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김 여사가 탄 휠체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미는 장면도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보도에 박솔립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아산병원 1층에 휠체어에 앉은 김건희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란색 계열의 옷을 입고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휠체어를 직접 밀었습니다. 취재진의 진입이 통제된 1층 현관 앞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승합차가 주차돼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태운 뒤 옆자리에 탑승하고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김 여사는 우울증 등 증상으로 입원한 지 11일 만에 퇴원해 서초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김 여사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관심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언제 출석할지에 쏠립니다. 김 여사 측은 퇴원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특검에 출석 요청이 오면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법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김 여사 측은 또 김 여사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었던 만큼 같은 이유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지연시킬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와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수사는 검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면서 다음 주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김 여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당한 소환 요청엔 응하겠다는 김 여사 측의 입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과 닮아 있는데요.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특검의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면서도 정당한 요청일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수사받겠다면서도 정당한 절차라는 조건을 달고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제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입장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건 아니지만 향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대면 조사가 가시화되면 마찬가지로 비공개 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예고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 조사는 법과 원칙대로 이루어질 거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면 받아들일지 논의를 좀 하셨을까요?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받았던 특혜는 없을 거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출석 조사 시점도 관심입니다.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사건과 달리 수사 대상만 16가지인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아직 공식적으로 수사 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혹별로 공범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핵심 피의자인 김 여사 대면 조사까지는 꽤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특검은 20일에 준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 수요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임성근 조병로 구명로비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자료는 물론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도 특검으로 이첩됐습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의 정황이 담긴 CCTV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영상엔 얼마나 위험하고 무리한 수색에 해병대원들이 동원됐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순직 2주기가 다 돼가도록 풀리지 않은 의혹. 특검팀은 조만간 수사를 개시합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윗옷을 입은 해병대원 여러 명이 하천 한가운데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짙은 흙탕물이 허리 높이까지 차 있습니다. 구명조끼나 안전 로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수색을 하던 해병대원들이 갑자기 중심을 잃은 듯 하나둘 쓰러집니다.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변에 있던 해병대원들이 급히 뒤쫓아가지만 동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CCTV에 찍힌 시각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9시 1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야, 알았어. 불과 넉 달 전 해병대에 입대했던 최상병은 6km가량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전날 부대 책임자인 임성근 당시 사단장은 현장을 찾아 지휘관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가 부각되게 붉은 티셔츠를 입고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수중 수색이 위험하다는 건의는 묵살됐습니다. 바둑판식 배열로 좀 1m 이상 떨어져서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무 몰려있으면 계속 뭐라고 하니까 원래는 좀 얕은 수심에 있다가 좀 깊은 쪽으로. 하지만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고 임 전 사단장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지난 2월 전역했습니다. 20살 해병대원의 순직 2주기를 앞두고 특검팀은 CCTV를 포함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오늘 항소심 2차 공판에 나왔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보 4명도 직접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방청했는데요. 군 검찰로부터 재판을 넘겨받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서울 고등법원 앞. 박 대령과 동행한 이들은 다시 한번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특검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특검법 6조에 따라서 즉시 항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잠시 후 순직 해병 특검보들도 박 대령의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재판 보실 건지. 오늘 재판엔 순직 해병 특검팀의 특검보 4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특검팀이 처음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재판은 7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가 증인으로 부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건강이 좋지 않다며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 도중 특검보들에게도 항소 절차에 대해 발언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유관석 특검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추후 의견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청 오신 이유가 이첩을 전제로 하고 방청을 오신 거죠? 그런 전제가 어디 있어요? 이거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사건인데. 항소 취하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발언은 아꼈지만 재판이 공식 이첩되기 전부터 특검보가 모두 방청을 하고 이명현 특검이 이미 부당한 명령에 대해선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 절차는 재판 이첩 직후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박 대령은 1심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특검이 항소를 취하한다면 그대로 무죄가 확정돼 사법적으로도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교대역 근처 공사장에서 도시가스가 누출돼 인근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새어나온 가스가 지하철역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자칫 서울 도심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먼저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교대역 11번 출구 근처 공사장. 땅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돌아가던 드릴이 멈춰서더니 조금씩 들썩거리다 구멍 밖으로 치솟고 흙먼지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튀어나온 공사 자재가 멀리 날아가고 지나가던 시민이 코를 막은 채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가스가 상당히 심하게 안개처럼 뿌옇게 올라오는 걸 아침에 좀 육안으로 느꼈고요. 오전 10시 47분 굴착기가 지하 가스관을 건드려 파손되면서 가스가 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교대역 주변은 삽시간에 가스 냄새로 진동했고 일부는 여간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려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뭐 테이프로 이렇게 입구를 막더니 나가셔야 된다고 약간 이상한 냄새 같은 게. 지하철역에 있던 사람들이 대피했고 이들을 돕는 과정에서 가스를 마신 40대 남성 영무원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0대 여성 영무원 1명도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하철역 출입 통제와 열차 무정차 통과 조치도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서초역과 교대역 사거리 약 600m 구간도 3시간 반 정도 통제됐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버스가 이쪽으로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를 카카오로 계속 불렀는데도 안 돼서. 일대 도시가스도 전면 차단됐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음식점인데요. 이렇게 불을 끄고 손님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이 재개된 뒤에도 가스 공급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00여 대 세대와 상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정시면 다 취소했거든요. 전력도 아까 보니까 전력도 있잖아요. 취소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사고 현장에선 울타리를 다시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관할 서초구청에 사전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교대역에 내리지 못한 승객들에게 열차 운임을 반환해준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오늘 도시가스 누출 사고 현장에선 신속한 대응이 빛났습니다. 소방과 경찰, 지자체가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대형 참사를 막았는데요.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직후 교대역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은 악취를 맡았다고 합니다. 냄새가 또 상당히 또 심각했었고 심하게 처음에는 조금 머리가 좀 두통이 좀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누출된 가스는 LNG, 액화 천연가스로 성분의 90%가량이 메탄입니다. 액화 천연가스는 색도 냄새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출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양파나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황화수소 계열의 물질인 부취제를 섞어 놓습니다. 이 때문에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이나 구토 같은 증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승무원이 승객들 대피 유도하다가 가스를 흡입을 해서 병원에 이송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메탄은 공기보다 굉장히 가벼워 위로 퍼지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은 적습니다. 다만 대기 중 농도가 5에서 15%로 조건이 맞춰질 경우 작은 불꽃에도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실이나 기계실 등과 같이 폐쇄 공간은 도시가스가 잘 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은 점화원에 의해서 쉽게 폭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0년 전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굉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근처 백화점 신축 공사장에서 땅을 파던 중 가스관이 파손되며 가스가 누출됐고 근처 공사장의 작은 용접 불꽃이 대폭발을 일으켰던 겁니다. 이 사고로 101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이후 전국 도시가스는 LPG 액화석유가스에서 지금의 LNG로 교체됐습니다. LNG는 공기보다 가볍기도 하고 발화점도 높아 LPG보다 폭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대응도 신속했습니다.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교대역 출입구를 통제했습니다. 교대역에서 지하철도 무정차 통과됐고 주변 가스관 밸브 8곳도 순차적으로 차단됐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흘러들어갔을 수 있는 가스를 뽑아내는 배연 작업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4시간 뒤 가스 농도가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자 현장 통제는 해제됐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업무용 PC 하드디스크를 대량으로 파쇄하던 도중 국회 과방위 관계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잘못된 절차라면서도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파기 작업 절차를 들여다보면 수상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과방위 관계자들이 경찰과 함께 한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책상 위에 널려있는 수십 개의 컴퓨터 부품들. 가까이서 보니 대부분 구겨지거나 찢긴 파쇄 처리가 끝난 하드디스크들입니다. 방통위 직원 되세요? 담당자 와보라고 해주세요.
이거 왜 뚫는 거예요? 이날 방통위가 처분하려던 컴퓨터만 13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법 소지는 없냐는 질문에 방통위 측은 3년마다 내구 연한이 다된 제품들을 폐기하고 있다며 내부 공문까지 제시했습니다. 수거 심의는 하셨어요? 네, 공문에 올려놨고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파소업체 측은 앞서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해온 작업과 많이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용역 의뢰가 전화로만 진행됐다는 것. 정부 관련 업무인데도 계약서나 공문, 과업지시서 같은 서류를 받은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전화로 연락을 받았고 구두로 일정을 잡고 업무 진행을 했습니다. 뭐 계약서나 이런 것들은 있었어요? 별도로 이번에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가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하드디스크를 파쇄한 뒤 남은 PC 부품들을 수거해가라는 제안을 한 것도 이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내부 공문에는 비용이 무료로 표시돼 있습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 회의에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잘못된 절차라면서도 하급자가 한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가장전결이라고 했는데 담당자가 저도 그래서 하나도 많이 꾸짖었습니다만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이 한 거 이거 말 안 되죠? 이진숙 위원장? 말 안 되죠?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로 나가는 돈이나 문서 없이 폐기 작업을 진행한 건 방통위가 예산 사용 등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파쇄 대상이던 저장 장치에 이진숙 위원장의 위법적인 이인 체제 관련 문건들이 들어있을 경우 증거인멸 의혹도 함께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PC 파기 혐의로 고발돼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 미국 워싱턴 DC까지 날아가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얘기까지 서슴지 않는데요. 이 어처구니 없는 현장을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몇 달 전 미국 강성보수 진영의 행사에 등장해 부정선거와 중국 배후론을 편 한국 보수주의연합. There will be regular election fraud,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will definitely be behind. 이들은 아예 워싱턴 DC 중심가를 찾아왔습니다. 한국 보수주의연합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엔 백악관 인근이자 외신 기자들이 모두 모여 있는 이곳 프레스 빌딩을 찾아 또다시 부정선거를 주장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노년의 참석자들은 전현직 대통령이 모두 간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이 간첩, 이재명이 간첩,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프레스빌딩 13층에서 보고대회까지 열었는데 이번 대선은 부정이라며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nd we would call on our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to please look into this. 중국 공산당 개입 가능성을 꺼내더니 현장 조사를 했다며 증거라는 걸 제시했습니다. There were gross irregularities in voting, in early voting and on voting on election day. 오래된 부정선거론자 민경욱 전 의원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을 외쳤습니다. President Trump, you know what election fraud looks like. Now it's happening to your allies. Please act and act soon. 한미가 연대해야 한다며 같은 시각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부정선거 집회를 이원 생중계로 연결했고 부정선거에 몰입해온 황교안 전 총리와도 한마디 나눕니다. 오늘 저는 이 밤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정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성을 여러 번 강조하며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조사까지 해달라는 게 맞는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This was a political statement that governments typically do, so I wouldn't place much credence in it. 미국 정부가 형식적 답변을 한 거라며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합니다. I don't know what the U.S. government will do about this, but we will raise these claims and we will press them. 각종 조사와 법원 판결로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정리됐던 부정선거로
대표 보수 농객조차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것 아니냐고 개탄해왔지만 이들의 신념은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돌진할 태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대표적인 여름 휴가지 가운데 강원도에 홍천강이 있죠. 그런데 이 수심이 얕은 편인 이 홍천강에서 지난 5년간 무려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김준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강 중류에 위치한 다리 밑 자갈밭. 정강이 정도 오는 물 깊이인 이곳에 지난주 저녁 중학생 4명이 놀고 있었습니다. 전날 비가 왔지만 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명이 실종돼 숨졌고 3명은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애들이 요 돌 자갈밭 근처에서는 물놀이 하는 걸 많이 봤었어요. 근데 요 바로 코앞에서 물에 휩쓸렸다고 하니까 너무 놀랬고. 일주일 지나 장맛비가 온 다음 날을 택해 같은 장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처음엔 걸을만 했습니다. 기자는 30대, 80kg의 건장한 체격. 하지만 몇 걸음 걷자 다리부터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강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고 바닥이 사라졌습니다. 평평한 하천 바닥에서 갑자기 패여 있는 웅덩이, 소. 2m 이상 깊어진 수심에 발버둥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와요 이제. 불과 30초 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홍천강 평소 유속은 초속 0.6m까지 느려지기도 하지만 비가 오면 최대 초속 5m 이상 빨라집니다. 강 밖에서 속도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홍천강은 유속이 빠르고 바닥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부유물들로 인해 수심을 확인하기 어렵고 최근 5년간 홍천강에서 11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 강가에 놀다 변을 당한 건데 끊이지 않는 다슬기 채취 사고도 눈에 띕니다. 보통 무릎 정도 수심에서 허리를 굽혀 물속 안을 보며 다슬기를 줍는 방식인데 왜 물에 빠져 사망하는 걸까? CCTV나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사망 경위가 밝혀진 게 없지만 현장에선 다슬기 특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철 큰 다슬기가 강 안쪽 모래층에 많다는 겁니다. 저기 모래 쪽에 가면 큰 게 사람들 많이 잡으러 오고 큰 게 많다고. 또 다슬기의 먹이가 되는 이끼가 풍부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다슬기가 많은 곳의 물속 바닥돌엔 이끼가 많아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홍천강 바닥에 있는 돌을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면에 부유물과 이끼가 많아 순환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주요 물놀이 지점 54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지만 안전관리지역 밖이나 근무 시간이 아닌 밤에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진행한 21세기 최고의 영화 투표에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영화 감독과 배우, 평론가들이 선택한 건데요.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까지 한국 영화 3편이 10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반지하에서 피자 상자를 접으며 살아가던 일가족이 장남이 물어온 부잣집 과외 알바를 시작으로 대저택에 입성하며 벌어진 사건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치모, 그는 이사촌. 빈부격차와 계층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친 봉준호 특유의 유머와 풍자는 Parasite of Bong Joon-ho. 칸의 장벽을 뛰어넘고 Golden Globe goes to Parasite. 백인들의 잔치라 불리던 골든 글로브와 아카데미까지 석권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전 세계 영화 제작자와 감독, 배우 등 500명에게 2000년 이후 21세기 최고의 영화를 물어봤더니 1위가 바로 우리 영화 기생충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폭넓은 코미디와 격렬한 사회 풍자 사이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피할 수 없는 비극적 폭력의 폭발로 모든 것을 불태운다며 신자유주의의 참혹함에 대한 맹렬한 비판, 봉 감독의 유쾌하면서도 기괴하고 불안한 충격적인 영화라고 총평했습니다.
함께 사는 형태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아름답고 우아한 이제 공생이나 상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생의 처지로 내몰리는 어떤 상황과 사건. 뉴욕타임스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출현 등 2000년부터 25년간 이어진 영화산업 격변의 시기를 어떤 영화가 헤쳐나갔는지 확인해 보려고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43위에 오른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에 대해선 비틀린 스릴러의 오페라 같은 폭력성이라 한 줄로 요약했고, 봉준호 감독의 또 다른 영화 살인의 추억을 99위에 올리며 상상할 수 없는 악과 맞선 인간의 한계를 유머와 드라마를 교차하며 날카롭게 풀어냈다고 평했습니다. 송강호 주연 넘버3 송능한 감독의 딸로도 알려진 한국계 캐나다 감독 셀린 송의 패스트 라이브즈는 86위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과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대신 교촌치킨이 업계 2위인 쿠팡이츠에는 입점하지 않는 조건인데요. 전체 매출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쿠팡이츠 주문을 아예 포기한다는 건데, 도대체 배달 수수료가 얼마나 높길래 점주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걸까요?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교촌치킨집. 매출 70% 이상이 배달앱을 통해 나옵니다. 약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배달비와 수수료가 7,000원이 넘습니다. 13,000원, 거기서 8,000원 빼면 뭐가 들어와요? 똑같은 거지. 그런데 교촌치킨이 최근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 민족과 배달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조건은 배달앱 2위 업체 쿠팡이츠를 교촌치킨이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교촌치킨 매출 중 쿠팡이츠 비중은 17%. 그런데도 대부분 점주들이 이걸 포기하고 배달 수수료를 깎아주는 걸 선택했습니다. 저희도 불안하죠. 솔직한 얘기지만. 그렇지만 지금 너무 수수료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해갖고. 중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한 거지. 이게 수수료 없애자고 이 짓을 하는 거지. 가맹점 불만을 달래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또 주문량이 많은 인기 프랜차이즈를 유치해야 하는 배달앱. 서로 계산이 맞아떨어지면서 수수료 인하 효과를 내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영세 소상공인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같은 닭을 팔아도 교촌 쪽에서 마진이 조금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우리한테 또 불리해지는 거지. 그만큼. 협상력이 없는 동네 피자집 등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를 깎아달라 요구할 수도, 배민이건 쿠팡이츠건 가릴 수도 없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프로모션들이 강행된다면요. 일반 영세업자들은 그 구조 안에서 더욱더 생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정권 출범 뒤 곧바로 배달앱 사업자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이른바 빌라왕과 건축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진 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정부가 1조 원대 피해 지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피해자들은 피해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고 심지어 곳곳에서 새로운 사기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빌라에서 3년째 전세로 살고 있는 대학생 가영 씨. 작년 3월 1억 3천만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작년 말에 파산하면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계속 연락을 드려도 답이 없고 부동산에서도 약간 나 몰라라 하는 시기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뭔지 처음 알았어요. 같은 집주인에게 당한 피해자만 70여 명. 피해금은 7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 건물의 한 층은 모두 한 집 빼고 비어있는 상태인데요. 전세 사기 인정을 못 받은 피해자들은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곳을 떠났습니다. 가영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고 국토부에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집주인의 사기 기망 행위, 즉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피해 받은 분이 이렇게나 많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아니지?
30대 직장인 홍승범 씨도 마찬가지. 전세금 1억 2천만 원을 날릴 판이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여기도 피해자가 60여 명.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이 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야 될 판입니다. 암에 걸렸는데 눈을 뜨고 그냥 쳐다봐야 되는 느낌? 속이 타들어갑니다. 지난 2년간 국토부에 접수된 전세 사기 신고는 모두 4만 5천여 건. 이 가운데 8,200여 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기 의도를 입증 못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초반에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다가 점점 그 사기나 기망의 입증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면서 수사관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입증을 하겠어요? 정부는 피해 주택 매입과 경매 지원, 세제 지원 등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1조 3천억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새로운 전세 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어 피해자 구제는 물론 주택제도 전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경기도청 여자 컬링팀이 내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선발됐습니다. 스킵 김은지 선수는 12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조진석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결승전은 예상만큼 치열했습니다. 스킵 김은지를 앞세운 경기도청이 3엔드와 4엔드 연속, 선공의 불리함을 딛고 스틸에 성공해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춘천시청도 6엔드에서 한 점 차까지 따라붙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강 경기도청이 더 노련했고 침착했습니다. 10엔드에서 김은지의 완벽한 샷으로 상대 스톤을 밀어내 승부를 끝냈습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의 올림픽 출전 자격을 따낸 경기도청은 직접 올림픽에도 출전하게 됐습니다. 특히 소치올림픽을 경험했던 김은지는 12년 만에 후배들과 꿈의 무대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올림픽을 나가기까지 12년이라는 기간을 제 자신한테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제 동생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남자부에선 경북체육회가 4시즌 만에 대표팀으로 선발됐습니다. 우승 직후 김창민은 세상을 떠난 여자친구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 여자친구가 하늘나라로 떠나서 제가 너무 힘든 시간 보냈는데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제가 국가대표 되는 모습 보고 좋아할 거라고 믿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오는 12월 올림픽 예선을 통과하면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에 올림픽에 나서게 됩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했던 원윤종이 내년 2월 IOC 선수위원 선거에 나설 11명의 최종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평창올림픽 봅슬레이 4인승에서 아시아 최초로 은메달을 획득했던 원윤종. 내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 기간에 열리는 선수위원 선거에 나설 최종 11명의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종목을 대표하는 정말 유능한 선수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후보자가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난 2월 차준환을 제치고 IOC 선수위원 한국 대표 후보로 선정됐던 원윤종. 최근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영어를 익히고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의 선수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슬라이딩 종목 전체에서는 후보자가 저 혼자라서 아무래도 조금 좋은 작용이 있지 않을까. 슬라이딩 종목이 이렇게 한 식구 같은 느낌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내년 2월 선거에서는 11명 중 단 2명만이 새로운 선수위원으로 뽑히게 됩니다. 롯데의 박찬영 선수가 데뷔 3번째 타석에서 통산 첫 홈런을 때렸습니다. 이 3타석 모두 대타로 출전해 초구를 공략하면서 안타와 홈런을 만들었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대구는 한낮에 33도까지 치솟았고 지열로 인해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뜨거운 볕을 책과 모자, 양산으로 가리곤 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광주가 32도, 대구 34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28도에 체감 온도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도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내일은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릴 텐데요. 대류성 강수로 곳곳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은 시간당 20mm, 남부는 시간당 30mm 안팎씩 쏟아질 수 있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가량으로 편차가 심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내일 저녁에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강릉 24도로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 가능성이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원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역은 다음 주 초까지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